전국 버스 노조가 속속 파업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피했습니다. 다만 울산시 버스 노사가 늦게까지 협상을 하면서 버스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 버스는 조금 전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던 오신환 의원이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4월 실업률은 4.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해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보험사들이 지난 1월 인상에 이어서 다음 달 초 또 자동차 보험료를 1.5% 정도 인상합니다. 삼성화재는 다음 달 첫째 주 보험료를 1.5% 수준 올린다고 밝혔고 다른 보험사들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은 사소한 다툼이라며 협상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 낙관론에 힘입어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출석에 앞서 강신명 전 청장은 경찰과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5일 수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원내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불거진 갈등에 책임을 지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를 했었고, 그 자리에 재선의 오신환, 김성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오신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당선 발표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 모습입니다. 조금 전 상황인데요. 좀 들어볼까요? 예, 잠시 인사를 하고 신임 원내대표로서의 각오를 밝혔을 텐데요. 예, 지금 김성식, 오신환 두 의원 다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의 공통점을 가지고 끝까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김성식 후보님께도 조금 전 상황 보고 계시고요.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손학규 퇴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죠. 김성식 의원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이었고요. 오신환 의원은 즉각 퇴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 체제 당 운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신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패스트트랙 전국에 있어서도 어떤 발언 또 어떤 행보를 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잠시 뒤에 또 들어온 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당선된 오신환 의원은 뉴스앤이슈 2부에서 직접 연결해서 앞으로 원내 사령탑으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지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버스 노조가 새벽까지 이어진 사측과의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습니다. 다만 울산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충섭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버스 노사가 오늘 파업 돌입 직전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었는데요. 결국 버스 대란은 피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버스업계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일단 파업은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해 파업 계획을 처리했습니다.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류는 2021년까지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평소와 같이 버스가 정상 운행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경우 61개 버스회사 7,400여 대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긴장 속에 협상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노사가 막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울산에서는 오늘 오전에 그 버스 운행에 차질이 좀 빚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오전 8시쯤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임금은 7% 올리고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임금 인상 재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서 작성이 오전 10시가 넘겨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부터 울산 시내버스 5개 업체가 파업에 들어가 500여 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가 조금 전 11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버스 운행에 한때 차질이 빚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부산에서도 밤샘 교섭 끝에 노사가 새벽 4시 50분쯤 합의하면서 새벽 첫차 운행이 늦춰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강 전 청장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과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당시 정권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전교조, 진보교육감 등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내일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응급 개입팀을 설치해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으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 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입니다. 응급 개입팀 용어는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에 의심되는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뒤 안정유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됩니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발병 후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요구해온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은 빠져 있죠? 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치 방안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토대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본인이 원치 않은 입원 치료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정신의료기관 입원 제도를 보면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과 전문의 권고와 보호 의무자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하는 동의 입원은 치료가 중단 없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비자의적 입원으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책임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호 입원의 경우 주로 가족이 입원을 신청하는데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신청과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요구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을 일으킨 조현병 환자의 가족도 입원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조치 방안은 중증 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핵심인 입원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실망스럽다며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 치러진 재보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이 여당 맞춤형 선거 전략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2014년 7월 중순 730 재보선 관련 분위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 행보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끌어올려 여당 지지세를 견인해야 한다며 소외계층에게 문화 관람을 시키고 보양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기획하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이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하고 임원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방송사 사장의 우파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근혜 정부 경찰의 방송 사찰 문건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란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기란영 사장이 해경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 정보국도 움직였습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해 청와대에 대응 방안을 보고한 문건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KBS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사장 퇴진 요구가 고조되고 촛불 집회 보도 비중도 높이려는 경향이 감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MBC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현진 당시 아나운서의 뉴스데스크 앵커 복귀를 대표적인 정상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파업 중간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가 메인 뉴스를 맡도록 배려해 기자들이 반발해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또 드라마와 예능을 정상 편성하며 사측이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의 방송사 사찰 활동은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적인 보도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파 사장 인사와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치를 주문한 것도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우파 인사가 임명되도록 조치하라는 상식 밖의 주문도 등장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선임 거부 기조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KBS와 MBC 등 영향력이 큰 공중파에 대해 세월호 보도 비중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방송사들도 정부 비판 보도를 자제하도록 경영진의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의 방송사 사찰과 인사 개입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방송사 사찰 정보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당시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경찰청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가 북미 간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우선 북한이 그 현재 식량난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과 세계 식량 농업기구는 북한의 긴급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식량 136만 톤을 들여와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올해 비가 거의 내리고 있지 않는 가운데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은 극단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데다 앞으로의 기온은 높고 건조할 것이라며 봄철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우리 정부는 9월 전에는 식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에서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민간 종교단체는 정부가 식량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을 직접 조사한 세계 식량 계획 측도 국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식량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갖추고 있다면서 식량의 군사 전용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자,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 정부의 직접적인 식량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매체를 통해 근본 문제를 제쳐놓고 식량 지원으로 남한 정부가 생색을 내며 우롱한다는 표현까지 쓴 바 있는데요.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공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워낙 식량난이 심각한 만큼 우리 정부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되는 우리 정부의 식량은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남북 문제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북미 간의 대화인데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의 화물선을 억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미 관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토어를 지난 9일 압류했습니다.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북한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선박을 압류한 것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약속한 6.12 북미 공동성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방안을 놓고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 정부의 이번 북한 선박 압류 조치가 남북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 수가 2,70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2월과 3월에는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 3천 명, 25만 명 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살 이상이 33만 5천 명이 증가한 반면 40대는 18만 7천 명, 30대는 9만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4월 실업자 수가 12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4%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4월로 이동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5%가량 인상합니다. 삼성화재는 어제 열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다음 달 첫째 주 자동차 보험료를 1.5%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사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4%에서 1.7%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상은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표준약관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을 연이어 압박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관세 전쟁을 작은 다툼이라 표현하면서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25% 보복 관세 폭탄을 던지고
미국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 제품 3,800개 품목을 발표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을 사소한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We're having a little squabble with China because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for many decades. 이어 미중 협상 타결을 자신하며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빼앗아가는 돼지 저금통 따위는 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turn out extremely well.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We a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likes to take advantage of or take from, and we can't let that happen anymore. 중국이 대미 결사 항전 태세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운 반면 미국은 훨씬 여유롭게 대응한 겁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월등히 많고 그만큼 관세 타격도 크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트윗에서도 관세를 지렛대로 대중국 강원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하며 미중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중 협상 타결 낙관 발언에 힘입어 전날 급락했던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 미중 정상회담까지 두 경제 강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낙관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지난주 YTN은 녹슨 분유통에 담긴 분유를 먹은 갓난아기가 입원까지 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YTN의 자체 실험과 또 분유업체의 조사 결과를 봤더니 분유통 입구는 극소량의 물만 닿아도 불과 이틀 만에 녹가루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습기 유입을 막는 안전 캡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 이유를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유통 상단부가 온통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적은 양의 물이 닿은 곳에 녹이 슬어 번진 겁니다. 아기를 둔 부모들은 녹슨 분유통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저렇게 다 그러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뭘 먹여야 되나 싶고 저게 다 녹이 쓴다고 하면은 그 안전캡 문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유통이 얼마나 쉽게 녹쓰는지 YTN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대형마트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 상위 4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유통 상단부에 티스푼 한 숟가락 분량의 물을 떨어뜨린 뒤 최초 12시간은 가습기 앞에 노출했습니다. 이후 가습기 없이 습도가 높은 욕실에 뒀는데 이틀도 안 돼 녹가루 범벅이 됐습니다. 앞서 녹가루 분유통으로 YTN이 보도한 해당 업체의 실험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습기 가동을 전제해 습도 60%를 설정한 뒤 분유통 상단에 물 5ml를 떨어뜨려 뒀더니 사흘이 지나자 바로 녹이 슬었습니다. 분유통에 물이 묻더라도 증발만 하면 괜찮은데 습기 유입을 막는 안전캡이 증발을 막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캔과 이 플라스틱 캡 사이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틈 부식이라는 이런 또 부식의 또 하나의 그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데도 시중에 판매되는 분유통 대부분에는 안전캡을 믿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외부 습기를 막아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분유통 부식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분유통이 쉽게 녹쓰는 이유가 이 안전캡 때문만은 아닙니다. YTN 취재 결과 분유통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주석 도금이 벗겨지면 또 녹이 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분유업체가 사용하는 스틸캔은 대부분 한 회사에서 만듭니다. 주석 도금 강판을 만드는 A사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식 현상은 모든 분유통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안전캡 말고 분유통에 쉽게 녹이 스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전문가는 처리 부식 때 붉은 녹가루가 생긴 것이라며 제조 공정 혹은 유통 과정에서 분유통의 주석 도금이 벗겨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조 공정상에서 주석이 어떤 결함을 가진 거거나 아니면 사용이나 가공 중에 그런 주석 도금이 손상이 됐거나 스틸이 막바로 대기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부식이 진행된 거죠. 이에 대해 분유업체 측은
공정 단계 결함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유업체에 납품하는 강파는 가로 세로 1m 기준으로 주석 5.6g이 도포됩니다. 그런데 주석 자체의 견고성이 약한 편이라 분유통 조립 과정에서 벗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 조건이 조금 안 맞으면은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도 날 수는 있겠죠. 환경이 딱 맞아지면은 불과 이제 몇 시간만 해도 사실 녹이 슬 수밖에 없고요. 안전캡과 맞닿은 분유통 상단부에 녹이 슬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분유통 자체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스승의 날 고마웠던 선생님에게 전화나 문자 안부 물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만에 스승의 날인데요. 여전히 어떻게 기념해야 합법인지 여전히 헷갈리시죠? 카네이션 생화는 안 된다는 설에서부터 케이크 파티를 할 수 없다는 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습니다. 자, 스승의 날 축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촛불을 불며 축하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젠 이런 파티도 안 되는 걸까? 스승의 날 때 서로 반에서 작은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린다거나 파티가 끝난 뒤 선생님과 나눠 먹는 건 안 됩니다.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드린다면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라면 생화든 조화든 종이 카네이션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이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이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5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설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위탁 어린이집이라면 대표인 원장 선생님께는 뭐라도 드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선생님께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지 어느덧 3년째. 해석이 어렵다 보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또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5.8%, 700곳 가까이는 스승의 날 휴업을 택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전날 밤 9시 넘어 퇴근해 피곤해서 잠자겠다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집배원 34살 이모 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연사한 이 씨의 사연은 심장마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매일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 고된 노동환경 실태 또 개선 방법은 없는지 최승묵 전국 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승묵입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이 장례식장 다녀오셨는지요? 예.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현장의 분위기 어떻던가요? 그 월요일 날 어저께 이제 출근을 해보고 나니까 예. 공주랑 이제 보령 우체국, 의정부 우체국 집배원 세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예. 집배원 우체국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동료 이상의 형제지간으로 좀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집배원이 33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의 근무 강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배원이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좀 일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노동 시간이 긴 것도 문제지만 그 중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노동이다. 예, 2만 보 이상을 걷고 그리고 심박수가 110 이상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배달을 하게 되는 이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지금 노동 시간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평균 노동 시간보다도 한 7,700시간이 지금 연평균으로 지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강도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52시간 근로제가 시작이 되면서 역시 지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현장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 작년 7월 1일 이제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인원이 좀 늘어서 좀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는 또 예산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네. 노동을 해도 시간에 초과 근무를 해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료 노동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악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52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공식적으로는 지키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그걸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노동 시간은 좀 변함이 없는데요. 시간상에 이제 52시간을 맞추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노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돈을 못 받고도 일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죠. 그렇군요. 자, 거기다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숨진 분이 그 정규직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규직을 앞둔 경우, 정규직이라는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던가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려운 일을 좀 자처하거나 연장 노동도 이제 순순히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비정규직에 대한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이제 노동을 좀 감내해야 되는 좀 이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런 강요, 보이지 않는 강요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심각한 정도입니까? 심각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 출근을 해도 출퇴근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저녁 때 6시에 이제 퇴근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시에 이제 퇴근 등록을 한 것처럼 하고 나서 무료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그리고 노동 강도 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거의 똑같아요. 정규직 집배원이나 비정규직 집배원의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은 거의 동일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 비정규직 집배원 분들이 처음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는 과정, 이 집집마다 이름을 외워야 되고 번지를 숙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초기 때는 입사의 초기 때는 굉장히 고된 업무죠. 예. 그래서 노동 강도는 비정규직이 더 훨씬 높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노동 강도 크고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었는데 수입으로도 지금 한 530만 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예, 그렇다면 자, 임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실 월급이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노동 강도는 같거나 이상인데 지금 월급이 더 적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뭐 내놓은 대책이나 개선 방향은 없습니까? 이제 과로사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이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좀 줄이고 낮춰야 되거든요. 그 인력 증원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수반이 되는데 작년도에 한 10월달에 이제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발족을 하고
권고사항으로 2,000명 이상의 이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1,000명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제 경영의 이제 우편 사업의 적자를 좀 이유로 들고 나오면서 그 인력 증원이 지금 이제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 보류된 상황. 지금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건데 자, 이번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겠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개선을 위해서 뭐 계획하는 부분들,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방향들 실제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집배원이 돌아가시고 이제 노동자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 사업장이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좀 실시할 예정이고요. 요구할 예정이고 그 노동 시간을 은폐하거나 이제 조작하거나 출퇴근 등록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좀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근로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따른 대책들이 좀 제대로 된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묵 전국집배원 노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 대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고 21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방화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와이튼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호텔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22명이 다쳤는데요. 현재 불은 다 꺼진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지금도 제 뒤로 이렇게 소방차가 여러 대 보이는데 호텔에 혹시나 모를 투숙객이 남아있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불이 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쯤인데요. 3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 1분쯤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뒤에 바로 이 가운데 호텔에는 투숙객이 모두 41명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는 4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37명은 출동한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58살 남성도 양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호텔 별관 로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불이 난 직후 현장에 있던 55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 남성이 휘발유를 호텔 로비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방화 동기 등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를 확보해 칼과 톱 같은 공구와 기름통 대여섯 개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도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확인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호텔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전은 원전 이용률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국제 연료값 상승과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 올해 출발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이나 불어 6,299억 원 적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적자였습니다. 탈원전으로 비교적 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비싼 LNG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손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20%포인트 더 늘었단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연료값 상승과 1분기 판매 감소가 손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크게 올라간 부분은 한전 실적에 커다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 LNG 가격이라든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서 민간 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 행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발생한 부족분의 전기를 다른 전원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원전 이후에 안전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긴 원전의 이용률 저하도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전의 적자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한전은 앞으로 정비를 마친 원전이 차례로 재가동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체 상태인 바른미래당 지지율 끌어올릴 보관 있는지 잠시 뒤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죠.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도 이상한이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달창에 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상한 표 발언입니다. 자, 여야 공이 총선 전국에 들어오긴 한 것 같죠. 잠시 뒤 박범계, 장제원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